그의 손길이 살에 닿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준호는 빠른 손놀림으로 그녀를 안았고 서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윽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침 6시 박준호는 세면을 마친 후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년째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채널의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경제 뉴스를 보며 오늘 은행 업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군. 준호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그릇. 30년 넘게 같은 은행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준호가 사는 이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현역이었지만 가정이 없는 지금 그 모든 성취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늘도 고객 미팅이 3건, 그리고 본점에서 내려온 새로운 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30분 동안 준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 매일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맞아줄 가족이 없다는 현실까지. 5년 전 아내와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늘 원칙만 보지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죠.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지금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고객 상담, 직원 관리, 각종 회의와 보고서 작성까지. 지점장이라는 자리의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점장이 된 후로는 그런 자리에 끼기가 어려워졌죠. 직급의 벽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오후에도 업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출 심사, 고객 컴플레인 처리, 그리고 끝없이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 혼자 먹을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분을 생각하며 장을 봤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장바구니에 담긴 소량의 식재료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정막이 준호를 맞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정장을 벗어 걸어둔 후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죠.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대학생인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등학생인 작은 딸은 엄마와 사는 게 편하다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지점장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외로운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퇴직을 몇 년 앞둔 지금 남은 건 고요한 방과 끝없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가 절실했죠.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잔 준호는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죠. 주말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니 옆집 앞에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몇 달째 비어있던 그 집에 드디어 새로운 입주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준호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했지만 굳이 나서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내내 옆집에서는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못을 박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준호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려 했지만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이사하는 날이니 어쩔 수 없지. 준호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사람이 산다는 게 반가웠죠. 혼자 사는 입장에서 옆집이 비어있다는 건 왠지 더 쓸쓸한 기분이 들게 했거든요. 저녁 6시쯤 되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생활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안심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간단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옆집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죠.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옆집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아, 그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애절한 느낌이 담겨 있었죠. 이어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준호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잊고 지낸 감정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걸 느꼈죠.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그런 친밀한 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자의 가쁜 숨소리, 남자의 낮은 신음, 그리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죠. 3년간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래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죠. 죄책감과 호기심 사이에서 준호는 갈등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자극에 예민해진 것 같았죠. 소리는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소리들을 들었죠.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옆집이 조용해지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차가운 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혔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3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내일 밤에도 그런 소리가 들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사흘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대에 옆집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매번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죄책감과 호기심,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준호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최서연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지난 며칠 밤 벽 너머로 들려왔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애절한 느낌이 담긴 그 목소리 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겨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귀에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 음악을 들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단아하고 예쁜 인상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혹시 소음이 심했다면 죄송해요. 서연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그 밤의 일들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이사하면서 생긴 생활소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들 벽 너머로 들려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죠. 지난밤 들려왔던 그 소리들과 방금 마주친 서연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의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까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옆집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마주쳤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서연과 마주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길 바랐지만 쉽게 마주치지 못했죠. 가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손에 작은 용기를 들고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수육을 많이 했는데 남편과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서연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참하고 예쁜 인상이었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야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김치찌개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밝은 미소 뒤에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 사니까 이런 따뜻한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준호의 말에 서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뭔가 공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나눠드릴게요. 서연이 돌아간 후에도 준호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수육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와 함께 그녀의 향기도 은은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서연과 인사를 나눈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몇 번 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고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 서연은 밝게 웃어주었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와 같이 아파트 주변을 조깅하러 나갔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에 체력은 나쁘지 않았죠.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단지 안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뒷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입구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비틀었죠.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감쌌습니다. 통증이 생각보다 심했죠.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상황을 보고 1199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찢어져 있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대 손상이 꽤 심하네요. 수술까지 고려해서 최소 한 달은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 입원이라니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부터 준호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부지점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한 달간 병가를 내야 했죠. 55년 인생에서 이렇게 긴 입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창가 침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마음이 복잡했죠.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1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김 과장이었죠. 지금은 다른 은행으로 이직해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김 부장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라 반가웠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넌 아직도 혼자 사냐? 재혼 생각은 없고? 김 부장의 질문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이 나이에 무슨. 야, 이 나이에 뭘 포기하냐? 아직 젊지 않냐? 나도 48배 재혼했는데 지금 정말 행복해.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있는 거야. 김 부장의 말에 준호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체념하고 살았는데 정말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 좋은 사람 있어? 김 부장이 농담 섞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죠.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수육을 나누어 주던 따뜻한 마음까지.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 준호는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서연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 부장이 돌아간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나이에 뭘 포기하냐, 아직 젊지 않냐. 그날 밤부터 준호는 서연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벽 너머로 들려왔던 그 애절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무릎 상태를 회복시켜 나갔죠. 하지만 몸의 회복과는 별개로 마음속에서는 서연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번 2주가 지날 무렵 준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옆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들은 여전할까?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궁금해할까?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재가 옆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입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생각보다 긴 입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무릎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의사는 앞으로 한 달 정도만 더 조심하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준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 생활도 나름대로 규칙적이었지만 역시 집만 한 곳은 없었죠. 무엇보다 서연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둔 집이라 그럴만했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간단히 청소를 마친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집 쪽으로 귀를 기울여 봤죠. 입원 전에는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소리들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마치 집이 비어있는 것처럼 고요했죠. 혹시 서연이 이사를 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간단한 저녁을 해먹으며 계속 옆집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저녁 준비하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원 전까지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은밀한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혹시 서연이 이사를 간 걸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다녀온 걸까?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출장이라도 간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칠 기회도 없었죠.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 달 넘게 기대하며 생각해왔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 그녀가 없다니. 3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준호는 복도에서 드디어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서연은 예전보다 확실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눈가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죠. 받던 미소도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뵈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죠. 준호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 씨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 어린 말에 서연은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서연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준호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서연의 수척해진 모습,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진 옆집.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날 밤에도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들려오던 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호는 자꾸 서연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과 쓸쓸해 보이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웃 사이의 예의상 깊이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에게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곧 두 사람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과 마주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계속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걱정하고 있었죠.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어 보이던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예전처럼 생활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죠. 월요일 저녁 준비 운동을 마친 준호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의사가 권한 운동이었거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서연이었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듯 큰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거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사양했지만 준호는 이미 한 개의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죠. 쌀이나 물 같은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까지만 같이 가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걸으면서 준호는 서연의 옆모습을 슬쩍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한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옷도 예전보다 헐렁하게 보였죠.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냥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서연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준호가 서연의 집 앞까지 짐을 들고 가주며 말했죠. 무거운 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정말로.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꺼내며 현관문을 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 씨,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괜찮으시다면. 준호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까요? 사실 좀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준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내리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드세요. 준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커피컵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 한 달 전에 이혼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제서야 옆집이 조용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서연이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야 준호는 지난 한 달 동안 옆집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준호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겼습니다. 서연이 힘들어한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녀가 이제 혼자라는 사실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죠. 자신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을 해서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죠. 이 진솔한 대화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이혼 사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서연도 점차 밝은 표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준호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서 있었죠. 평소보다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한데 혹시 전등 갈아 끼우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관 전등이 갑자기 나가버렸는데 혼자서는 너무 높아서요. 서연의 부탁에 준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전구는 있으세요? 네, 미리 사다 놨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집에서 간단한 공구를 챙겨 서연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서연의 집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거실 분위기는 준호의 집과 비슷했지만 훨씬 따뜻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의자 갖다 드릴게요. 서연이 식탁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의자 위에 올라가 현관 앞 복도의 전등을 확인했죠. 다행히 전구만 갈아 끼우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등을 분해하고 새 전구를 끼우는 동안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가 균형을 잃을 때마다 의자를 잡아주곤 했죠. 거의 다 됐어요. 준호가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서연이 전구 포장지를 치우려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갑작스러운 접촉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색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등 다 고쳤어요. 전등을 켜보니 밝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고마워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준호는 사양하려 했지만 서연의 간곡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혼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려워요. 서연이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집에서는 정말 무심했어요. 이런 거 부탁해도 귀찮아하기만 하고 대화도 거의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특히 밤에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외로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벽 너머로 들려왔던 그 소리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떨리는 숨결이 준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숨결은 벽 너머에서만 듣던 그것과 겹쳐지면서 준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3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일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드네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위로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기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상상으로만 하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분출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서연을 보며 준호는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욕구였죠. 더 이상 그녀가 외롭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인연이 드디어 현실의 사랑으로 꽃피우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아픔을 달래주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호와 서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았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각자 겪은 이혼의 상처와 나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준호의 집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준호 씨,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서로 상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연의 신중한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기에 더욱 소중히 다루고 싶었죠. 맞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혼이나 동거 같은 형식보다는 지금처럼 옆집이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담 없이 서로를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출근할 때마다 서연의 집 앞을 지나며 가벼운 노크로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창문으로 손을 흔들어 답했죠. 작은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준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먹던 식사가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을 수 있다니. 서연의 정성이 담긴 음식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졌죠. 서연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나요. 혼자 살면서 이런 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준호의 말에 서연도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먹는 것도 대충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정성껏 만들게 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생활의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일찍 퇴근해서 서연과 시간을 보내려 했고 서연은 패션 아울렛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준호를 생각하며 미소 짓곤 했죠.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준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은행 동료들은 지점장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죠. 실제로 준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후배 차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삶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서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녀가 점차 본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죠. 매장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도 진심 어린 미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나란히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죠.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는데. 서연의 말에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어 있었죠. 저야말로 서연 씨 덕분이에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만남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벽 너머의 목소리가 현실의 사랑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 같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난 따뜻한 이웃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심 어린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었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두 번째 인생을 함께하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까운 이웃과 특별한 인연이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내일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